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AWS의 최홍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 세션은 롯데닷컴의 이성익님과 김승철님과 같이 함께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트랙들이 있는데 저희 트랙, 이커머스 트랙을 자리해 주시고 이 강연을 들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저희 AWS에서 고객님들을 위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롯데 인터넷 면세점의 사례를 가지고 AWS의 올인으로 결정했고 가는 여정, 그리고 올인으로 가면서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한 이후에 겪었던 이벤트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AWS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함축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에 저희 서비스를 할 때 보안은 가장 최우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완전히 구현되어져야 해당 서비스들을 이제 오픈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레가시에서 쓰는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옮길 때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을 아마도 같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의 마켓플레이스나 여러 테크놀로지 파트너들을 통해서 기존에 쓰셨던 기술을 거의 대부분 클라우드상에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는 모든 서비스들에 대한 가격 체계가 투명하게 다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이센스를 어떻게 쓰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가격 체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서 복잡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의 향상이 있습니다. 2012년에 저희가 160여 개의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430개의 새로운 서비스와 피처들을 내보냈습니다. 즉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기능과 피처들을, 많은 서비스와 기능들을 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기능을 그대로 쓰셔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혁신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AWS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들이 뜨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화면은 그냥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좌측에 있는 정보들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생각하면은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겠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공수를 잡아야 할까?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5가지 것들이 있고요.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액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액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된 방법론 기반으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과 여러 마이그레이션 툴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그리고 윈도우즈나 SAP의 업무들이 마이그레이션 할 때 저희가 미리 정의해 놓은 방법론을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 도구들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아니면 NoSQL, 인메모리 캐시 같은 경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하면서도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물론 수많은 파트너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프라미스에서 쓰던 대부분의 기술을 그대로 클라우드상에서 구축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레퍼런스랑 참조할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겠죠. 저희 웨비나 시리즈나 홈페이지에 많은 리소스들을 사용해서 이런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발표한 장표라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이라는 문서가 있고요. 이 문서에는 조직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전략은 어떻게 하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AWS 클라우드는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 테스트나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그리고 디지털 웹, 분석, 모바일 이런 쪽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더 많은 업무 로드가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마이그레이션 한다든가, 아니면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 클라우드에서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IT 관련된 리소스의 90% 이상의 리소스를 저희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게 되는 올인이라고 불리우는 전략을 선택해서 저희와 함께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저희 AWS는 고객님의 성공과 항상 같이 발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도입과 여러분들의 가치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는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을 많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점점 성장을 해서 여러 국가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여러 국가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용성 그리고 규모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최적화에 대한 생각도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좀 플랫폼으로 갖추면 어떨까 해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최우선 정책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티어 제로부터 모든 티어의 AWS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구축하는 올인을 선택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많은 고객들은 AWS 클라우드 올인이라고 선언하시고 실제 저희 AWS 안에서 대부분의 IT 리소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입니다. 보시면은 넷플릭스 같은 회사도 있고 캐피탈 원이라는 금융권 회사도 있고 여러 공공회사들 그리고 기술 회사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상당히 기쁘고요. 국내 사례로서 롯데 인터넷 면세점의 사례를 소개시켜드릴 이성익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롯데닷컴의 이성익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인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사례를 가지고 올인이라고 했는지 이제 방금 홍신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건데요. 바로 롯데 인터넷 면세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롯데 면세점이라고 하면 국내 넘버원 면세점이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면세점 업계가 굉장히 이제 고속 성장을 하면서 전체 매출 대비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저희의 이제 갈증을 좀 느끼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차세대 AWS 기반의 차세대 프로젝트의 이제 기반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픈한 사이트는 이제 글로벌 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신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작년 2017년 9월에 이제 올인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왜 AWS를 선택을 했을까요? 저 같은 담당자분들께서도 다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크게 이 네 가지가 주요 결정 사항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글로벌 매출, 특히 중국 쪽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확장성, 안정성 같이 당연히 클라우드를 쓰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마지막 비용 효율성, 이전에 IDC 대비해 얼마나 비용이 감축 절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가장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올인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과연 처음부터 올인으로 갔느냐는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IDC에서 가장 큰 시스템인 오라클 DB는 저희 처음에 전략에서는 IDC에 남겨두고 나머지 서비스들만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요. 왜 이런 처음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번에도 네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과연 국내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 중에서 이런 레퍼런스가 있느냐, 그리고 저희가 IDC에서 사용하던 고용량, 고비용의 그 큰 장비들을 AWS에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받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본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게 되게 많이 고민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차세대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이전에 IDC에 있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들, 그리고 추가로 들어갔던 비용들에 대한 부분이 좀 걸림돌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레퍼런스나 운영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AWS 코리아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사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성능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성능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사실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될 건데요. 저희는 일단 성능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스템 다이어트라는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크게 시스템 다이어트에는 저희가 두 가지의 단계를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 분산입니다. IDC에서 뭐 가령 64코어짜리 IBM P 장비를 굴렸다고 하면 이거를 AWS로 옮긴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때 아무래도 저희가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면 P 시리즈에서 CPU가 뭐 AWS 올라갔을 때 2배의 성능이기 때문에 무조건 vCPU는 2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희의 시스템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업무를 최대한 분산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IDC 기반에서 오라클 DB에는 모든 저희의 비즈니스 로직들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뭐 주문, 회원, 결제, 그리고 뭐 상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겠죠. 그래서 최대한 AWS로 가게 됐을 때는 분산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다 이제 비싼 오라클 같은 DB를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오픈소스 베이스로 가보자라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하나의 DB가 아닌 여러 개의 DB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오라클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뭐 엘라스틱 캐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부하를 분산해보자는 아이디어였고요. 두 번째는 부하 분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쨌든 오라클을 써야 하고 무거운 로직들이 돌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는 의문점이 많았죠. 이걸로도 과연 올려서 문제가 없을까? 크게 CPU와 IOPS 다이어트를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합한 인스턴스를 찾는 라이트 사이징을 일단 먼저 했어야 됐고요. 저희가 POC를 진행할 때는 최대한 일단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큰 장비를 상대로 POC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검증이 되어야지만 당연히 그거보다 작은 장비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이고요. CPU 다이어트에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이전 운영에 있던 CPU의 부하를 많이 주는 탑쿼리를 이용한 성능 테스트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이제 부하를 한꺼번에 줬을 때 과연 EC2에 올라간 저희 DB가 받아줄 것인가? 뭐 결과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굳이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하드웨어 베이스의 뭐 1대2다, 뭐 1대2.5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각보다 저희의 이제 업무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IOPS였습니다. 어떻게 이제 CPU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IOPS라는 것이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 뭐 대역폭도 그렇고 여러 제약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안 나와서 저희가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가 IBM 장비에서 AIX 기반에 쓰던 그런 것들을 EC2로 올라가면서 리눅스 베이스로 변경하면서 좀 여러 환경 변수들, 설정 값들을 맞춰줄 필요가 있었는데 저희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엔 원하는 결과값을 못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정 값들을 변경해 주다 보니까 결국에 적합한 이제 IOPS를 얻을 수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프로비전드 IOPS를 이용했겠죠. 그리고 업무상에서도 백업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로컬에다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운영에 있어서 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스탠바이 장비를 별도로 만들어서 백업을 분리시켜 부하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9월에 이런 올인 모델로 일단 서비스를 잘 오픈할 수 있었고요. 뭐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의 이제 간략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세점은 지금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쪽에 좀 타겟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 정책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멀티 CDN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가능하게 해준 부분이 바로 AWS에 있는 라우트 53이었습니다. 지오로케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중국 쪽에서 해당되는 고객들만 별도의 저희의 CDN을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한 방식으로 일단 고객단의 트래픽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약간 보안이나 아니면 저희 가용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나 와프, 실드 등이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시다 보면 아까 뭐 앞선 트랙에서도 잠깐 들었었는데 뭐 생각보다 공격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예전 IDC 기반이었다면 뭐 대피소를 만드는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저희 고객 인입을 막아버린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AWS에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그런 가용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프론트 오피스라고 불리는 전시 영역인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웹아스에 뭐 전시, 주문 결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담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상거래 사이트의 특성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눈팅만 하시는 고객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는 고객들이 또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주문단과 전시단과 주문 결제단을 분리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마지막 저기 API 영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앞단 프론트 오피스에서 DB로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클라우드로 옮기는 목적이 가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실 건데요. 앞단에서 아무리 뭐 오토 스케일링으로 서버들이 많이 늘어나고 다 가용량을 확보해 준다고 하더라도 뒷단에 있는 DB가 병목이 되면 사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사이에 API라는 영역을 두고 그것을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아무리 서버 수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API 영역에서 최대한 그것을 뭐 캐싱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주고 오직 API 통신을 통해서만 DB의 연결을 허용해줬고요. DB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업무별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업무나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뭐 RDS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EC2 베이스로 올렸습니다. 일단 제가 담당자 입장에서 이렇게 올인으로 갔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속도 측면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도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속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대한 속도가 빨라진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주요 트래픽이 몰리는 광군제 이벤트나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평시 대비 상상할 수 없는 트래픽이 뭐 10배, 20배 정도의 트래픽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임시로 증설을 하고 대비를 하고 사람들이 인력으로 뭐 몸빵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고생을 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아니면 자동으로 그런 것을 대응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 측면입니다. 당연히 멀티에이지 기반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단일 IDC에 비하면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배포 방식에 있어서도 코드 디플로이 블루그린 배포 방식을 이용해서 언제나 이제 현업의 요구 사항들을 수시로 이제 배포를 반영을 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 효율성인데요. 뭐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일단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저희 운영 인력들의 피로도를 낮춘 부분이 있고요. 올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NTP 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IDC와 AWS를 동시에 관리했다고 하면 그 사소한 것들의 차이에서 어떤 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올인으로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한번 추가를 해본 내용인데요. 저희가 작년 9월에 오픈을 하고 11월에 ISMS 인증을 이제 클라우드 AWS 기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AWS로 올라갔기 때문에 편리했다라는 것을 한번 적어봤고요. 저기 나와 있는 4가지 분류들은 ISMS 인증 심사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경험들 해보셔서 이제 잘 아실 테지만 첫 번째 이제 정보자산 분류 같은 경우에는 AWS 기반으로 가면서 저희가 이제 람다 베이스로 자산 목록을 관리할 수 있게 자동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자산을 뭐 엑셀로 관리하든 ITSM으로 관리하든 그런 방식이 필요했지만
저희 최대한 이제 자동화를 시켜서 언제든지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걸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물리적 보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IDC 베이스로 있으면 항원 항습기, 뭐 소화기, 뭐 특히 출입자 관리 대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되게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IDC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AWS가 대신 대응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작년 12월에 AWS 코리아도 ISM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한층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 보안과 운영 보안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망과 운영망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죠. 저희는 VPC가 당연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족을 할 수 있었고요. 다른 쪽이랑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저희는 서버에 들어가서 로그를 보는 시스템을 AWS에 있는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별도로 구현을 했습니다. 필요한 로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서버에 붙어서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엘라스티서치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안적으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IAM 같은 계정 관리를 이용해서 키는 최대한 저희가 발급을 좀 제한을 했고요. 계정으로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그 같은 것들도 S3에 보관을 하면서 라이프 사이클로 얼마만큼의 보관을 이제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셨던 것들은 저희가 이제 롯데 면세점의 온라인 시스템이 이제 올인으로 올라간 것을 보셨고요. 저희 입장에서 외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저희 오프라인 기간계 시스템이 일단 주로 먼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과는 과연 어떻게 연동을 했고 기타 바깥에 있는 다른 요건에 의한 연동은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했고요. 원지 이해선을 이용해서 일단 논리적으로 VLAN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가 그냥 편의상 용도를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대고객 서비스인 서비스용과 그리고 운영자 입장에서 관리용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서비스용 같은 경우에는 기간계나 뭐 EAI 이런 쪽 그리고 특히 처음에 이런 요건들이 나왔던 것들이 저희 DW가 오프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용량 베이스에 일별 처리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회선이 필요했고요. 아무래도 고객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커넥트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 IDC 안에는 회원제를 담당하는 이때 뭐 롯데 멤버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쪽 역시 보안적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용선 연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라우팅을 통해서 저희 시스템과 연결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외부에 있는 뭐 결제사 아니면 제휴사, 통신사 같은 제휴사들이 있다고 하면 그 역시도 뭐 저속 회선을 이용해서 저희 전용 라우터에 연결시켜서 저희 시스템과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용입니다. 저희가 모든 접속에 대해서 VDI를 발급하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비용적이나 환경적으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무실 쪽을 다 폐쇄망으로 구성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다 전용선 연결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고 계시고요. 외부에서 꼭 이제 장애 처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2차 인증이 적용된 VDI를 통해서 저희 내부 전용선을 통한 통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운영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노하우를 설명해 주실 롯데닷컴의 김승철 수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닷컴의 김승철입니다. 저도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201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를 도와주신 AWS 컨설팅 서비스에서부터 관련 파트너사분들 그리고 솔루션사분들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도움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 중이지만 아직까지 저희 나름대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프로젝트 지금까지 이전 설명은 우리 인프라를 어떻게 클라우드 2로 올렸느냐 하는 관점이었고요. 다음 과정은 어떤 거냐면 서비스가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상에서 돌아갈 수 있느냐를 증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운영해서 이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이후의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올인이 되었지만 서비스가 오픈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에 저희가 올인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 과정은 저희가 오픈 준비를 위한 성능 테스트 과정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이 운영 오픈하고 나서 안정화 기관, 그 다음이 실제 2018년 2월부터는 저희가 비용 최적화나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시스템별로 시기별의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구축 기간에서의 저희가 목표는 프로젝트 요구사항 기술서에 써져 있는 품질 목표, 그리고 운영 편의성을 제공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점에 들어가서는 조금 바뀌는데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품질 목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초기에 저희가 계획했던 비용이 있는데 약속한 비용 안에서 운영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좀 저희가 KPI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동안에 저희 서비스 품질 KPI로는 TPS, 초당 처리 건수죠. TPS와 그 TPS를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고객 체감 속도를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게 저희의 주요 KPI가 되겠고요. 동시에 저희가 운영 편의성 측면에서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대부분 주요 지표로 삼는데요. 시스템이 증설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장애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벤트 중에 시스템을 증설해야 된다면 그 속도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얼마나 빠른 시간에 증설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거나 롤백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가가 또 핵심적인 저희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운영 시점의 KPI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운영 KPI를 AWS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을 기반으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걸 분석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경고를 저희가 메시지로 수신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표는 서비스 품질 지표하고 비용 지표 두 개로 관리가 되는데요. 품질 지표는 저희는 일단은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나오는 레이턴시 속도, 응답 속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네트워크 장비에서 나오는 오류 카운트 또한 주요 품질 지표로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용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용을 결정짓는 요소들을 저희가 주요 KPI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나, 서버 비용, 그러니까 서버 수가 결정적으로 서버 비용을 결정하죠. 그래서 서버 수,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은 네트워크 비용과 하나는 CDN 트래픽 비용, 이 두 개의 비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라든가 이미지, 이와 같은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의 스토리지 비용 또한 주요 KPI가 되겠습니다. 또 SES라든가 하는 그 종량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콜수 자체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콜수 자체를 KPI로 또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품질과 운영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설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하나는 서비스의 개발 속도, 그리고 부하 분산을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을 했고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DB 분산을 위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서버의 가용량을 확보하고
또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토스케일링과 캐시 정책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편의성을 위해서 데브옵스의 자동화라는 전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디자인을 했는데요. 아직 시간은 프로젝트가 오픈이 된 게 아니고 성능 테스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위에 올려놓고 서비스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붙인 이름은 트래픽 쓰나미라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백엔드로 갈수록 트래픽이 증폭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백엔드에 오라클 DB와 같은 비싼 자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갈수록 부하가 더 가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 현상이 쓰나미, 먼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상 쪽으로 올수록 파고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이 그림처럼 방파제를 넘어가고 그래서 재해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만들어 놓은 분산 시스템 구조에서 각 구간별 트래픽 증폭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페이지 하나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그 페이지에서는 여러 개의 API를 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쪽에 N개의 콜이 들어오죠. 근데 그 API 안에서 또 보면 N개의 또 서비스를 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증폭이 일어나고요. 또 그 서비스 안쪽에 들어갔더니 N개의 SQL을 콜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 시스템 모노릭 아키텍처에서는 이거를 아주 큰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쿼리로 해결하던 거를 분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각 구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에서 보듯이 각 백엔드로 갈수록 저희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고 이 결과는 아주 비싼 자원이 있는 백엔드 서버를 훨씬 많이 증설해야 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설계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전략은 캐시 앤 스케일이라는 전략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AWS를 사용한다,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처음 생각하는 게 오토스케일링이에요. 오토스케일링은 뭐냐? 자원을 늘려서 가용량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백엔드 쪽, DB 쪽을 한번 보시면 오라클, MySQL 그리고 MySQL을 여러 개 분산은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 오토스케일에도 시간은 필요합니다. 최소 몇 분에서 요즘은 서버리스 그러면 초 단위로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DB인 경우에는 최소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초 안에 상황이 벌어집니다. 수초 안에 상황이 벌어지고 수초 안에 정리하지 못하면 장애로 바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오토스케일을 보완할 방법으로 선택한 건 캐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오토스케일 정책이 걸려있는 모든 엔드포인트 앞에 캐시를 다 붙였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쪽에도 캐시가 있고 백엔드 API 앞쪽에도 캐시가 있고요. 그리고 DB 앞쪽에도 캐시가 있습니다. 이걸로 통해서 저희가 가져온 효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트래픽 쓰나미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거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고객이 트래픽을 하나의 페이지를 봤다고 가정했을 때 그 페이지에 의해서 프론트 캐시 쪽으로 한 번에 증폭이 일어납니다. 페이지 하나에 여러 가지 API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증폭이 일어나고 그 프론트 캐시 쪽으로 호출이 들어갔는데 캐시에서 히트율만큼 트래픽의 감소가 한 번 일어나요. 그 다음에 프론트 API 쪽에서 다시 백엔드 서비스 쪽으로의 콜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폭이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백엔드 쪽 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파란색 그림이 되겠습니다. 푸른색 바가 백엔드 쪽으로 가는 어떤 트래픽의 증폭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그 백엔드 쪽에서 캐시의 어떤 히트율에 의해서 히트율만큼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소한 게 백엔드 서버에 그대로 전달이 돼서 서비스가 처리되는 구조. 이게 저희의 트래픽 쓰나미를 대응하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차트는 저희 실제
모니터링하는 차트에서 캡처한 화면이에요. 실제로 푸른색 계열은 백엔드 쪽으로 넘어가는 리퀘스트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은 실제로 저희 백엔드 와스가 받는 카운트예요. 실제로 저희가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프론트엔드, 백엔드 캐시 쪽으로 요청되는 요청량은 상당히 많지만 실제로 백엔드 와스가 받는 거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트래픽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실제 저희의 비싼 자원인 DB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백엔드 쪽에서는 일정한 자원 사용을 보임으로써 서비스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구조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캐시 앤 스케일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아마존의 솔루션들인데요. 저희는 캐시를 위해서 일부 레디스를 쓰고 있습니다. 레디스는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서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AWS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캐시 앤 스케일 정책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도 저희가 사실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 증명이 되어 왔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이전 세션에도 보니까 디도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작년에 그 전년부터 있었네요. 중국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해외 쪽에 디도스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트래픽하고 다른 높이의 쓰나미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든 캐시 앤 스케일 정책이 사실은 효과적으로 동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희가 좀 불안해지는 거죠.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가? 라는 거였습니다. 시스템은 지표상으로 봤을 때 버티기는 하는데 불안하다는 게 저희의 그 의견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선택한 정책입니다. 이 비정상 트래픽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여기에 노란색이 정상적일 때 저희가 받는 트래픽이었다면 약간 그 진한 노란색 부분이 공격성 트래픽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 공격성 트래픽에 의한 결과가 그 옆에 있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평상시보다 저희가 최대 10배 이상의 서버를 썼어요. 비용으로 계산하면 저희가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이 비정상 트래픽을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선택한 전략이 필터 앤 캐시예요. 필터 앤 캐시는 저희 VPC 네트워크 안쪽에서 트래픽을 막을 것이 아니라 아예 바깥쪽에서 차단해보자. 그래서 비정상 트래픽을 바깥쪽에서 차단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DN을 활용해서 최대한 바깥쪽에서 트래픽을 안정화시켜보자라는 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왼쪽에 보이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외부에서 필터 정책을 가져가지 않았을 때 저 정도의 트래픽이 들어왔었고 실제 적용이 되었을 때 낮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가장 효과적인 비용 절감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VPC 안쪽에서 저희가 트래픽을 막으려고 하면 일단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예 바깥쪽으로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비용적으로는 아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필터 앤 캐시 솔루션입니다. 아마존의 CDN, 클라우드 프론트, 그리고 AWS 와프, 그리고 AWS 쉴드 어드밴스드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쉴드 어드밴스드는 와프의 저희가 디도스 방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대응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 거기에 약간 보험성으로 저희가 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느낀 점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반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계획이 끝까지 간다. 이거는 사실 클라우드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클라우드에는 적합한 아키텍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프라미스에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가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에는 IBM P장비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아주 작은 장비이고요. 클라우드에 쓰는 자원은 모두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험한 환경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에 적합한 아키텍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알게 되실 게 하나가 있는데 평가와 개선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초기에 잘 모르고 있을 때 클라우드에 접근하는 방법과 클라우드를 어느 정도 사용해 본 다음에 시스템을 바라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설계 전략이 필요하고 또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가 그동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느낀 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여기에서 AWS의 최용식 님을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꽤 많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사이징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보안 ISMS 인증은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거 연동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이그레이션 한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될까? 등등의 것들을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승철성 님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또 다른 이터레이션의 시작입니다. 최적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모니터링과 성능 측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EC2에 대한 최적화를 하시고요. 스토리지 최적화,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좀 그대로 반영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옵티마이즈된 가격적인 것도 성능적인 측면도 같이 다 옵티마이즈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례 그리고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도구 그리고 다양한 외부 시스템 연동 사례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성능이나 가격적으로 어떻게 TCO를 절감할 수 있을지 계속 개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성공을 같이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가 끝나고 이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다음 서밋을 준비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바깥에 부스에서 앉아 있을 테니까 20분 동안은 Q&A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